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 정유진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딱 당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BTS나 아이유였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 자리에 섰네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의 한식 조리 기능사에 합격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한 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냐 억지로 앉아서 모니터 보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떤 걸 배우나,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 잡을까, 나는 오늘 어떻게 공부할까 라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마음 서로 합해져서 좋은 결과물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3강입니다. 새로운 단원인데요. 한식 구매 관리 파트입니다. 제가 책에서 언급하기로는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파트로는 추가되었지만 기존에 있던 파트를 끌어다가 다시 재정비한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약간만 조금 더 수정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구매 관리 들어가기 전에 공부 범위 먼저 한눈에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범위 한눈에 보기입니다. 자, 이번 단어는요, 제가 13강 한 강으로 끝낼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정리하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 다음 단원과 그 다음 단원에 조금 더 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한 강으로 끝낸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로는 심심치 않게 나오는 원가 파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 가지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장 조사 및 구매 관리. 보시면 구매 관리의 방법 및 절차, 거기에다가 발주량, 산출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검수 관리 파트는 검수하는 방법과 절차, 그러니까 발주를 했으면 검수를 해야 되겠죠. 뭘 유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별해야 하는지를 학습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원가 파트입니다. 원가에서는 예전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다면 지금도 그 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파트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파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해봤자 한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그렇다면 섹션 1의 시장 조사 및 구매 관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부분은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알아야 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조사의 의미, 목적입니다. 시장조사를 왜 하나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조리사가 되시면 물론 조리사 자격증을 따셔서 당장 쓰진 않아도 언젠간 쓰겠지라는 분도 계실 테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준비해 둘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현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나는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종사하면서 필요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은 그 조리사가 조리만 하는 파트도 있고요. 영양사를 대체하는 파트도 있고요. 조리뿐만 아니라 발주부터 모든 걸 다 해결하는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리를 하기 전에, 발주를 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구매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검토해서 보다 좋은 구매 방법을 발견하고 그 결과로 구매 방침을 결정, 비용 절감, 이익 증대를 도모하고 미래의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죠. 네, 어렵지 않아요. 같이 그냥 읽고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왜 그렇다면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할까? 네 가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가격의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설계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원가랑 시장 가격을 기초로 해서 구매 가격을 예산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겠구나.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조사해서 신제품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또 다르게 개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따른 이 목적에 따라서 시장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용 및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조사의 내용은 어떤 거를 그렇다면 시장 조사해야 되는가? 위에서 시장 조사해와라고 딱 던졌는데 뭘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신다면 제가 한 수업을 한 번쯤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략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보세요. 품목,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을 결정해야 되겠죠? 품질, 요구되는 품질과 가격 대비에 어떤 게 좀 더 가성비가 좋을지, 수량, 몇 개를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가격은 어떤지, 구매는 언제 해야 될 거며 거래처는 어떻게 하고 조건은 뭐여야 할까? 들어보시면 아, 시장 조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문제는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중 시장조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되는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 경제성의 원칙, 시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매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두 번째, 조사 적시성이에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무한정이 아니라 적절한 그 시점에. 조사 탄력성이에요. 구매 활동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막 폭우로 야채값이 너무 상승했어요. 그러면 이 야채 말고 다른 걸 대체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탄력적인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조사는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정확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조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의 종류입니다. 기초시장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 품목별 시장조사가 있고, 세 번째, 구매 거래처별 시장조사가 있고, 유통 체계별 시장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러한 것이 어떠한 시장조사인가 한번 새로 나온 파트이기 때문에 보고 넘어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구매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시장조사로서 시장조사의 기초시장조사겠죠. 현재 필요한 물품의 가격 변동과 수급 현황을 조사로 구매 물품의 가격 산정과 구매 수량을 결정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진다. 품목별.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주거래 업체의 개괄적인 상황을 알아야 돼. 오늘은 저기서 샀다가 내일은 저기서 샀다가. 물론 집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좋은 가성비를 따져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큰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주거래 업체의 개괄적인 상황을 알아야죠. 그 업체는 뭐가 참 괜찮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다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특성은 어떻고, 금융적인 상황, 판매 상황, 노무 상황 이런 것들은 다 어떤지들을 조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구매 거래처별 시장 조사입니다. 네 번째, 유통 체계별 시장 조사.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유통 과정의 건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된다라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시장조사라고 하는 것의 원칙은 이렇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식품의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조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구매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르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구매 관리의 정의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관리를 뭐라고 한다? 구매 관리라고 한다예요. 신경향 문제로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계약 체결하고 그 대금 지불하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구매 관리를 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지요.
구매 관리 왜 할까요? 목적 보겠습니다.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품질과 가격, 제반 서비스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며 재고와 저장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해주고 구매 관련 정보 및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매 관리를 한다라는 거. 자, 실질적으로 우리 조리사들이 알아야 할 파트는 되려 식품 구매 쪽에 가깝습니다. 식품을 구매하는. 그런데 이제 한식 조리 자격증을 가지고 꼭 조리만 하신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아까처럼 큰 대기업의 구매 관리 파트로 가실 수도 있고요. 뭐 총판팀, 여러 분야 마케팅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있으면 난 조리를 할 거야 라는 선입견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리기능사, 한식 조리기능 자격증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론을 공부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고 실기를 통해서 기초적인 조리 능력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 한 줄, 스펙 한 줄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게 토대가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뒷받침이 좀 더 돼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조리기능사 자격증 강추합니다.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구매하는 방법을 볼게요. 식품의 종류를 고려해서 대량으로나 공동으로 값싸게 구입하도록 하면 좋겠죠. 그죠? 폐기율과 비가식부율. 자, 폐기율이라는 용어, 비가식부율.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폐기율의 반대말이 가식부, 버려지는 부분을 퍼센트로 나타낸 거.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식부율. 고려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철 식품을 구입하도록 해야 되겠죠. 사람이 1000명인분을 주문했는데 폐기율을 따지지 않고 그냥 조개 1000g 했어요. 껍질을 다 뺐더니 실질적으로 가식부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택도 없이 모자라는 식사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제철식품 구입하도록 해야 되고요. 부패하지 않는 식품들, 곡류, 건어물, 공산품 이런 것들은 한 달치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소고기는 중량과 부위에 유의하여 구입하며 냉장시설에 구비 시 일주일분을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말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나와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육류 같은 경우는 비단 소고기뿐만 아니라 육류, 뭐 돼지고기, 닭고기 다 되겠죠. 중량과 부위가 키포인트예요. 중량과 부위를 따져서 일주일치를 구입한다예요. 오늘 쬐끔 사고 내일 쬐끔 사고가 아니라 덩어리째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공산품, 건어물, 곡류는요. 1개월치를 한꺼번에 해요. 나와요. 요거에 대한 언급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생선, 과체류는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아까 1개월치, 한 달치 수시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과일은 요거예요. 산지, 상자당 개수, 품종에 유의해서 여기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인지 일주일치인지 1개월치인지를 구분해서 발주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단체급식에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 단가를 최소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 식품 단가를. 고리 짝짝한 옛날 단가를 갖다 놓고 그거를 발주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고 틀리고 발주도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단가는 최소 한 달에 2번 정도는 조사해야 하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구매하는 절차. 필요성을 인식해야 되겠죠. 오늘 조개탕을 끓여야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지라는 필요성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종류와 수량을 결정해야 되겠죠. 어떤 조개를 살 건지, 사람은 몇 명분을 사야 되는지, 물품 구매 명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죠. 발주를 하고 납품 및 검수, 대금 지급, 입고, 그다음에 구매 기록을 항상 보관해 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시장도 아니고 뭐 오늘 살 거 내일 이렇게 하는 가정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 구매 절차는 이제 우리 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절차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공급업체를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가? 선정 방법, 경쟁입찰 계약,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두 개를 구분할 것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경쟁입찰 계약과 수의계약 둘 다 별표 쳐놓으시고 요게 또 문제로 아주 빈번하게 나옵니다.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의 첫 번째 경쟁입찰 계약입니다. 공급업자에게 견적서를 제출받고 품질이나 가격을 검토한 후에 낙찰자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더라. 경쟁입찰 계약은 공식적 구매 방법이라고도 하며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것에 좋냐면 쌀이나 건어물처럼 저장성이 높은 식품을 구입할 때 좋고요. 공평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는 경쟁이었잖아요. 여기는 경쟁시키지 않고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특정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비공식적 구매 방법이라고도 하며 복수 견적과 단일 견적으로 나뉘어지더라. 채소류, 두부, 생선 등 저장성이 낮고 가격 변동이 많은 식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적합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절차가 간편하고 경비와 인원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게 수의계약이고요. 여기는 낙찰자를 정한 거예요. 이거 얼마 이렇게 불러요. 이거 할 사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낙찰자를 정해서 계약을 하는 공식적인 구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난 지명을 딱 해주는 경쟁을 하든지 이 입찰로 나뉘어지고요. 저장성이 높은 거, 오래둬도 상관없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하고 경제적인 거에 반해서 수의계약은 임의적으로 그냥 비공식적이에요. 그냥 특정 업체 나 너랑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때? 절차는 굉장히 간편하죠. 뭐 입찰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여기는 저장성이 낮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너 채소는 너한테 할게. 이렇게 되는 거. 공유는 쌀집이 쫙 많으면 경쟁 입찰을 하는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경쟁 입찰 계약과 수의 계약을 반드시 비교할 것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구매 관리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발주량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공식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험 보러 갔더니 산수 문제가 좀 나와요 라고 했었어요. 그 산수 문제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에 한두 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배우는 이것과 뒤에 배우게 되는 우리 원가 계산 배울 거예요. 거기서도 산수 문제가 하나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대치 식품의 양 기억하시나요? 그 공식 하나. 그 다음에 3대 열량소에 따른 열량을 구하는 값에 대한 문제 또 하나. 발주량 산출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하나.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 하나. 나는 산수는 포기할 거야 하지 마시고요. 계산기 쓰셔도 되니까 공식만 조금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만. 자, 발주가 뭐였습니까? 발주.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끓일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부재료들, 재료들을 쭉 메모해서 전화해서 시키는 작업.
쉽게 설명하자면 그게 발주량이겠죠. 그렇다면 총 발주량을 내가 얼마를 해야 되는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랬더니 공식이 어때요? 어마무시 길죠. 100 폐기율분의 정미중량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100이에요. 100 폐기율분의 거꾸로 하시면 100 곱하기 정미중량 곱하기 인원수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 위에가 다 위로 올라 분자로 가고 요 밑이 분모로 가는 거죠. 폐기율이 뭐였습니까? 폐기율. 폐기율의 반대말은 가식부율 혹은 정미율. 버려지는 부분. 100 폐기율분의 100을 위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정미중량 곱하기 인원수. 이 문제는 요거 그대로 나와요. 정미중량이 얼마고 인원수가 몇 명이고. 이 문제는 제가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연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외워두시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필요 비용이에요. 량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필요량 곱하기 가식부율분의 100 곱하기 킬로그램당 단가입니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나 저 많이 나오는 거 외울래요 하신다면 발주량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발주량이 한 3번 나오면 요거 한 번 나올까? 이 정도예요. 출고 개수는 가식부율분의 100이에요. 요건 좀 요새 조금 많이 나와요. 출고 개수는 가식부율분의 100. 왜냐하면 100 폐기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식부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반대말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헷갈릴 것 같으면 가식부율로 해두셔도 돼요. 가식부율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100 폐기율. 가식부율분의 100이 출고 개수더라. 폐기율은 100 가식부율. 지금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 중량분의 폐기량 곱하기 100이 폐기율이다. 폐기량을 퍼센트로 나타나면 폐기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은 그래요. 근데 막상 문제로 나오시면 공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신대요. 그래서 이건 달달달달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요거 100 폐기율 혹은 가식부율분의 100 곱하기 정미중량 곱하기 인원수. 아시겠죠? 안 되면 100에다가 나와 있는 숫자 다 곱하시고 그냥 가식부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일단 그렇게 해서 먼저 정리를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정미중량이 가식부율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중량에서 그렇죠? 그 가식부율을 곱해주는 걸 정미중량, 실질적으로 필요한 양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폐기율을 한번 볼게요. 폐기율은 버려지는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폐기율이 가장 큰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폐류, 특히나 폐류겠죠. 조개 껍데기 빼고 나면 남는 거 요만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율이 제일 큰 것은 어폐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육류도 뼈 같은 거 발치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60이에요. 과일도 어때요? 씨 빼고 이러면 별로 없죠? 서류, 달걀, 그 다음에 거의 0% 버려지는 게 거의 없는 건 곡류나 두류나 해조류나 유지류 같은 것이 되더라. 이 숫자를 묻는 건 나오지 않지만 다음의 식품 중에서 폐기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가? 폐기율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인가? 거꾸로 가식부율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 낮은 것은 무엇인가로 구분해서 나오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의 재고 관리입니다. 재고가 뭐예요? 쓰지 않고 남아서 쌓여진 것들을 말하겠죠. 재고 관리는 물품 부족으로 인한 급식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난과 부주의로 인한 식품 재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급식 생산에 요구되는 식품 재료와 일치하는 최소한의 재고량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정확한 재고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리를 하는 사람이 지금 재고가 뭐가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발주만 하면 어때요? 쌓여서 버려지는 게 더 많다는 거, 손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주문을 방지해서 구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섹션 2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검수 관리입니다. 검수 관리는 이제 검토해 보는 거겠죠. 발주를 하고 다 했어. 이제 어떻게 해서 검수를 하는가. 요 파트가 새로 신설된 파트예요. 검수 관리가. 자, 식품의 검수 공간은 감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조도, 계측기나 운반차 등을 구비하여 이용해야 됩니다. 저장 공간의 크기는 배식의 규모, 식품의 반입 횟수, 저장식품의 양 등을 고려해서 검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되겠죠. 막 비좁아서 막 확인할 수도 없고 어두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검수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감별이에요. 감별. 감별은 문제에서 나와요. 문제에서 꼭 나와요. 자, 쌀. 어떤 쌀이 좋을까요? 잘 건조가 잘 돼. 건조가 좋아야 돼. 건조. 알갱이는 투명하고 고라야 되고요. 형태는 타원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포니카형이라 쌀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동남아 계열은 어떠냐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힘이 없고 막 날아가잖아요. 그건 인디카종이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뭐 꼭 타원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광택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왜 어르신들 쌀 사러 가서 쌀 하나에서 이빨에 대고 탁 깨물어 보시잖아요. 딱 소리가 나는 부시식 벗어지는 게 아니라 딱 소리가 나야 신선하고 좋은 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밀가루는 백색이고 건조가 잘 되고 냄새가 없어야 되고요. 가루가 미세하고 뭉쳐지지 않으며 감촉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과채류, 상처 없어야 되겠죠. 형태 잘 갖춰야 돼요. 그다음에 신선하고 청결한 게 좋아요. 너무나 상식선. 육류, 탄력성이 있는 게 좋아요. 고기의 결이 좋은 게 좋고요. 소고기는 적색을, 돼지고기는 연분홍색을. 자, 요거예요. 소고기는 적색이어야 되고요. 돼지고기는 연분홍색일수록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돼지고기를 샀더니 돼지고기의 색깔이 굉장히 지나치게 빨갰다. 이것은 감별해서 볼 때에는 굉장히 안 좋은 돼지고기, 먹을 수 없는 돼지고기다 나오면 틀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의 색깔은 연분홍색일수록 상급이에요. 그렇지만 색이 지나치게 빨간 것들은 노동을 너무 많이 했거나 늙은 고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고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 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류는 어떤 사람 시험 봤더니 생선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4개나 나왔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어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 생선의 육질이 단단하고 탄력성이 좋아야 되겠죠. 단단해야 돼요. 눈은 투명하고 약간 튀어나온 게 좋고요. 아가미의 빛깔이 선홍색이고 단단하며 꽉 닫혀 있는 게 좋고요. 비닐이 고르게 밀착되어 있고 광택이 나며 점액이 별로 없는 것이 좋아요. 근육이 뼈에 밀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거 좋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선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살이랑 뼈가 우두두두 떨어지네, 분리되어지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생선이다라는 겁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되고요. 복부를 눌렀을 때 탄력이 있어야 되고 표면에 점액질의 액즙이 없는 것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달걀도 중요해요. 감별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류하고 달걀, 그리고 우유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달걀은 껍질이 까칠까칠이에요. 미끌미끌이 아니에요. 그래서 껍질이 미끌미끌한 달걀은 상급이더라라고 나오는데 아니에요. 거칠거칠해야 돼요. 광택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흔들었을 때 소리가 물처럼 훌렁출렁출렁 나면 안 돼요. 빛을 비추었을 때 난황이 중심에 위치하고 윤곽이 뚜렷하며 기실의 크기, 공기방울이에요. 이게 작아야 돼요. 그리고도 모르면 6%의 소금물에 넣어보세요. 넣었을 때 가라앉아야 신선해요. 자, 그런데 가라앉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고요.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신선할까요? 신선한 걸로 보면 이게 훨씬 더 신선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신선하죠.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대 낳자마자 달걀을 낳자마자 이 6%의 소금물에 넣어봤을 때 이렇게 옆으로 넣는 게 신선해요.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 이렇게 서요. 더 오래되면 둥둥둥 떠요. 더 하면 이렇게 다 떠올라요.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이런 순서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나 달걀살만 먹을 거야. 물에다가 소금 쫙 뿌려서 삶았더니 달걀이 막 둥둥둥둥 막 떠올라요. 그러면 이미 오래되어져 가는 달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의 소금물 중요합니다. 우유는 이물질이 없고 냄새가 없으며
색깔이 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도 모르면 3번이에요. 그냥 맑은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구름처럼 퍼지면서 내려가는 게 신선한 거지 동그라미 그대로 또르륵 떨어지면 오래된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합니다. 자, 조리기구 및 설비 특성과 품질 확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리기기는 디자인이 단순하고 사용이 편리한 것 선정하고요. 경제적이고 쉬운 것, 설치 공간에 적합한 곳, 사후 관리가 쉬운 것을 고르셔야 되겠죠. 주방의 생산 시스템에 따른 설비의 분류는 전통식, 중앙공급식, 조리저장식, 조합식이에요. 보통 이제 식용과 친구들이나 호족과 친구들이 이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전통식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게 어떤 거냐 묻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따른 설비의 분류가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방의 설비를 분류했을 때 전통형, 편의형, 혼합형, 분리형 주방으로 되어지고 목적에 따라서 설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수를 위한 설비 및 장비 활용 방법이에요. 검수 설비의 요건은 검수에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를 위해서 소독 및 세척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상식적인 문제로 나와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검수 구역은 배달 구역 입구, 물품 저장소 등과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하고 청소와 배수가 편리해야 합니다. 검수대의 조도는 요거 하나 더 체크. 540 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밝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야지만 검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상하진 않았는지 썩었는지는 않았는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수대에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공산품 분류 따로, 수산품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검수기기의 종류에는 중량을 측정하는 거에는 이런 전자저울 같은 게 있겠죠. 온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온도계,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카트나 손수레, 물품 검사 진행용에는 이렇게 작업대나 책상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예요. 어렵지 않고요. 아직까지 빈도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에 조금만 외워주면 되는 것들, 감별법과 검수대의 조도 정도까지만 구분해 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원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꼭 나와요. 꼭 나오는데 외워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매관리 파트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감별법과 원가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가 뭡니까?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요. 원가란 특정한 제품의 제조, 판매, 서비스 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비된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 이것을 원가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원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원가는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가의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공식을 암기하기 위한 기본 골격,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 3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내가 본격적으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알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단어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시험 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편하고. 잘 몰라도 이해가 대충 되잖아요.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물품의 원가. 재료. 그죠? 노무비.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노동의 가치, 물품의 원가.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경비. 쉽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3가지를 뭐라고 한다? 원가의 3요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가의 종류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원가의 3요소 말고 종류를 나눠보는데 제품의 생산 관련성에 따라서 원가를 어떻게 나누느냐.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직접비는 특정 제품에 사용된 것이 확실해서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직접 원가라고도 해요. 여기 파트를 공부하시면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요 물을 어떻게 썰고 뭐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고 이거 배우러 왔는데 도대체 원가를 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러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발주하고 이러다 보면 알아야 되는 파트고요. 의외로 여기에 재미를 느끼셔서 조리하러 오셨다가 이쪽 파트로 취업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난 몰랐는데 이런 쪽에 재능이 있네라는 걸 공부하면서 깨달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직접 원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로 나뉘어집니다. 직접적으로 든 돈, 직접 사용되어서 직접 부담시킬 수 있는 게 직접비. 간접비는 공통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수당이라든지 보험료, 보조재료비, 전력비 이런 것들을 말해요. 자,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는 기준은 제품의 생산 관련성이었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에 따라서 원가를 또 어떻게 나누냐면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 증가에 관계없이 생산이 증가되는 거 상관없이 또 똑같이 발생하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해요. 매달 내야 되는 임대료, 급료,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런 게 다 들어가겠죠. 변동비는 생산량을 많이 하면 더 들 거고 안 하면 덜 들 거고 이렇게 증가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 같은 것이 있겠죠. 갑자기 물량을 많이 해야 되면 알바도 막 쓰고 이러잖아요. 그럼 비용이 늘어나니까 변동비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원가 계산 및 분석의 원가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도 간혹 10번 보면 한 번 정도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가 계산을 왜 하느냐?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원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그렇죠? 판매 가격 결정하려고 기초 자리를 적용해서 원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감할 수 있을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해야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해요. 외부 관계자에게 경영활동 결과를 재무제표에서 어느 기업의 재무제표 표입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보고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무리 썰기, 자르기 이것만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되고요. 원가 계산에 그렇다면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로 한 5번, 아까는 10번 보면 하나, 이건 5번 보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진실성, 제조 등에 발생한 원가를 있는 그대로 계산하여 진실성 있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진실성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거짓말로 막 올리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있어요. 모든 비용과 수익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발생 기준의 원칙, 그 시점, 수익이 발생한 그 시점. 계산 경제성의 원칙, 원가의 계산 시에는 경제성을 고려해야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쓰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확실성, 가장 확실한, 계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얘는 확실해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는 게 원가 계산의 원칙입니다. 정상성의 원칙, 정상적으로 아까 1번과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에 비교성, 일정 기간 또는 다른 부문의 원가랑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원가 계산은 일반 회계 각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계산과 상호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원가 계산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부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원가 계산의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보통 3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곳도 있더라. 규모에 따라 다르고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서 지켜져야 할 법칙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그러면 제가 뭐라면 요부제라고 했었죠? 원가 계산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가 계산을 하는 단계. 어떻게 되느냐?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단계를 거친다예요. 요부제.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요소별은 제품의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세 가지 원가 요소별로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부문별, 전 단계에서 파악된 원가 요소를 원가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여 계산해 주는 거고. 제품별, 부문별로 집계한 원가를 제품별로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각 제품의 제조 원가를 계산한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원가 계산의 단계는 요부제,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요거 외워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원가의 구성이에요. 지금 말로 풀어져 있어요. 직자원가, 제조간접비, 제조원가, 총원가, 판매가격, 실제 가격, 실제 원가 나뉘어져 있죠. 예정원가, 표준원가 있는데 지금 요 세 가지 6, 7, 8번을 빼고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것은요. 뭐로 보시면 되냐면 별표 해두시고요. 이거 표예요. 이거로 암기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 밑에는 이제 원가에 대한 개념인데 실제 원가는 제품의 제조에 실제로 소비된 원가, 확정 원가, 현실 원가, 보통 원가라고도 하는 실제 원가고 예정 원가는 제조에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사전 원가, 추정 원가, 견적 원가라고 하고 표준 원가는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의해 미리 산정해 놓은 표준이 되는 원가를 표준 원가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별개고요. 아까 5번까지 제가 별표해 놓은 것은 이 표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원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다리꼴을 통해서 문제를 50개,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별표를 막 현란하게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아까처럼 말로 풀어서 하시면 잘 암기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 세 개를 더하면 요게 되는 거예요. 원가의 3요소가 뭐였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럼 직접 원가를 구하면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직접 노무, 직접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비 이 세 가지. 만약에 간접 원가를 구하라 그러면 간접 경비, 간접 노무비, 간접 재료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직접 원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게 제조 원가예요. 제조 원가는 이 세 가지, 직접 원가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제조 안에 드는 간접비를 더해주면 제조 원가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밑에는 얘네들이야. 그럼 는 이렇게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총원가는 제조원가 플러스 판매관리비예요. 판매비 플러스 일반관리비. 판매 가격은 여기까지 아래 총원가에다 이익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막 그냥 안 풀어도 되고요. 이 공식만 꽉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 가시면 제가 CBT로 바뀌어서 본인의 노트나 이런 걸 꺼내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냥 메모지 한 장 주세요라고 하면 줄 거거든요. 거기서 주는 메모지만 쓰셔야 돼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거기다가 까먹기 전에 요거 먼저 하나 써놓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고 가야 잘 외워져요. 단독으로 외우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가 직접 원가, 제조 원가, 총원가, 판매 가격이었지. 직접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다음에 제조 원가는 거기에다가 제조 간접비, 총원가는 거기에다 판매 관리비. 가격은 이 앞에 것까지 전체에다가 이익만 더해주면 되지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요 표 밑에다가 공식을 좀 적어 놓으세요. 직접 원가는 이 세 개를 더하는 걸 나열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제조 원가 물고 왔잖아요. 직접 원가 물고 왔잖아요. 총 원가 물고 왔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표다라는 겁니다. 자, 재료비의 계산입니다. 재료비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를 화폐 X로 표시한 금액이 바로 재료비가 되겠죠. 재료의 소비량에 재료의 소비 단가를 곱해서 산출해 주더라. 재료비는 소비량 곱하기 소비 단가이더라. 재료비에 대한 공식 하나 더 암기. 이거 외워야 돼요? 앞에 거 외워야 돼요? 그러면 앞에 거 외우시는 게 정답. 재료 아까 방금 한 게 뭐예요? 재료비예요. 비. 이번엔 소비량 계산법이에요.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재고조사법과 역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양. 그런데 보시면 소비 가격을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를 구분할 것. 그 원가에서 아까 그 박스표 하나 중요하고요. 재료 소비량 계산하는 방법과 소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아까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3개였죠. 여긴 몇 개예요? 가격은 5개죠. 어떤 거 외우실래요? 제가 항상 물어요. 그러면 3개짜리를 외우세요. 그러면 그거를 뺀 나머지는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다시. 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재고조사법, 역계산법이 있어요. 계속기록, 입고 출고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재고조사는 재료의 전기 이월량과 단기 구입량의 합계해서 기말 재고량을 빼서 재료의 소비량을 파악하는 방법. 이거예요, 이거. 지난달 남은 거, 이번 달 산 거, 마지막 쌓인 거 빼주는 거더라. 역계산법은 일정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해 소요되는 재료의 표준 수량에 제품의 수량을 곱하여 전체의 재료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 역계산법이 있더라. 라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재료의 소비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선입선출. 자, 여기 두 개에 대한 의미는 조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선입. 먼저 들어온 것을 선출. 먼저 나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후입은 가장 최근에 들어온 거를 먼저 뺀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기름을 1일자, 5일자, 10일자, 20일자에 샀어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1일자부터 빠져나가는 거고 후입 선출법에 의해서 해라 그러면 20일 거부터 빼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의미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개별법, 단순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더라. 전부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였다? 소비 가격. 아까 앞에 3가지는 소비량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원가의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관리는 원가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하여 원가를 합리적으로 절감하려고 하는 경영 기법이다. 그러겠죠. 누가 그렇게 막 돈을 막 퍼대 써가면서 하고 싶진 않잖아요. 관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재료 비율은 하나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매출액분의 식재료를 100으로 곱해주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손익분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익분석, 손익분기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과 소요된 비용을 조사하여 이익이 발생되거나 손실 발생을 분석하는 것을 손익분기다라고 합니다. 총 비용과 총 수익이 일치해요. 이익도 손실도 발생되지 않는 기점을 뭐라고 한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한다. 이건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수익이 손익분기점보다 늘어나면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보다 줄어들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 총 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한 값이며 총 수익은 판매액이더라. 그래서 비용에 대한 개념까지 좀 봐주시면 됩니다. 손익분기를 알았으면 이제 감가상각까지 알아볼게요. 다 했어요. 이제 조금만 참으세요. 어려운 거 다 왔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어 감소하는 고정자산의 가치를 내용 연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할당하여 감소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감소된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한다. 그래서 자동차 생각해 보세요.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차값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고차가 되면. 일정 가치가 내용 연수에 따라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계산하기 위한 요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초 가격과 내용 연수와 잔존 가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 가격이라는 말은 구입한 가격, 취득한 원가랑 같아요. 기초 가격은. 내용 연수는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하겠죠. 잔존 가격은 고정자산이 내용 연수에 도달했을 때 매각하여 얻을 수 있는 추산 가격. 일반적으로 기초 가격의 10%예요. 요게 주어지지 않는데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잔존 가격은 기초 가격의 10% 정도구나라고 하나만 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가상각의 계산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 문제로 나오는 건 요거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용 연수 분의 기초 가격이 뭐였어요? 맨 처음 구입 가격. 잔존 가격은 뭐였어요? 기초 가격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값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의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면 끝. 어떠세요? 할만하시나요? 구매 관리는 우리 안전관리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에, 물론 안전관리가 조금 더 쉽긴 하지만 좀 상식적인 선이라면 구매 관리는 상식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원가에 해당하는 파트는 암기를 조금 해주셔야 합니다.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 산수 문제가 여기서 많으면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을 먼저 완벽하게 외우세요. 우리 뭐였어요? 명품 기본 이론이에요. 문제 풀이반이 아니라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 충실해서 오늘 시간에는 그 공식을 다 암기하는 걸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떻게 응용하는지를 알게 되면, 공식을 잘 알면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아시고, 난 그래도 부담스러워 산수는, 나는 숫자는 너무 싫어 하시면 어쩔 수 없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갔는데 문제 푸는 게 하나도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막 아싸 하시면서 붙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알 수 없어요. CBT 문제 은행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의 커트라인을 넘어서시려면 최소한 여기 제가 말하는 요 정도의 공식 정도는 암기하셔야 합니다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빠르게 정리하면서 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앉아서 그 막 어려운 원가며 막 이런 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문제 풀고 나서는 이제 정말 조리하고 연관되어진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안에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